안녕하십니까. 창업과세법 1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까지 이제 소득세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법인세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주차, 13주차, 14주차 이렇게 이제 수업은 지금 3주차 수업이 남아 있고요. 마지막 15주차 수업 때는 시험을 볼 예정이에요. 지금 이제 시험은 글쎄요, 온라인으로 볼지 지금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강의실에서 와서 시험을 볼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아마 조만간 학교에서 기말 시험과 관련된 기말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아마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15주차 마지막 주차 때, 그러니까 6월 29일 날이 이제 마지막 주차죠. 15주차죠. 6월 29일서부터 시작되는 주가요. 그때 이제 시험을 볼 거고요. 이번 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우리가 지금 3주차 강의가 남았는데 그 중에 이제 12주차, 13주차 때 이제 법인세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 14주차죠.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이제 14주차 이제 조세 분쟁의 해결, 이쪽 장을 이제 한 주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인세법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그 어떤 회계 지식이 막 큰 아주 그 필요성이 굉장히 크지는 않았어요. 이 세법하고 회계하고는 사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법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을 공부를 할 때에는 뭐 회계에 관해서 뭐 별도로 기업 회계에 관해서 그다지 이제 살펴보지 않았죠. 그런데 이 법인세법에서는요, 기업 회계를 떠나서 법인세법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회계에 관해서 이제 많이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리가 지금 이 창업과세법 교양 강좌고요. 회계에 대한 아마 기초 개념도 지금 아마 이해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자료실에 회계의 기초라고 하는 강의 보충 자료를 업로드해 뒀어요. 그리고 이제 또 소득처분의 특례라고 하는 자료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12주차 강의와 관련된 보충 자료 2개, 회계의 기초, 그 다음에 소득처분의 특례. 소득처분의 특례는 우리가 이제 이 법인세법에서 이제 세무조정을 살펴보면서 이제 소득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귀속자를 결정하는 게 이제 소득처분인데, 이 소득처분에 관한 내용 중에 소득처분 특례 부분이 이 누락이 됐어요. 제가 깜빡해서 소득처분 특례 부분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소득처분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자료로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세법 공부하기에 앞서서 회계에 대한 어떤 간단한 기본 개념 정도 한번 살펴보고 법인세법을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회계의 기초에 관련된 아주 강의 보충 자료 많잖아요. 이거 4페이지밖에 안 돼요. 강의 보충 자료를 하나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주차 강의 때 우리 교재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강의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회계의 기초, 그 다음에 소득처분의 특례 이 2가지 강의 보충 자료를 출력을 한 다음에 12주차 강의 들으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으면 잠시 동영상 강의를 정지시켜 놓고 강의 자료실에 가서 회계의 기초, 소득처분의 특례 자료를 출력을 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먼저 법인세법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회계의 기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요 강의 보충 자료 거기 강의 자료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먼저 이렇게 회계의 기초 강의 보충 자료를 갖고 계셔야 이제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제 제목이 회계의 기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부기와 회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여러분들 부기란 얘기 들어봤어요? 부기? 부기는 장부에 기입한다. 장부 기입을 이제 줄임말인데요.
이 부기는 사실 영어 북키핑에서 나온 거예요. 북키핑. 응? 그래서 부기는 영어로는 북키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장부 기입의 약칭이에요. 그러니까 장부를 기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재산의 증감 변화를 기록, 계산,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부기라 그래. 장부에다가 재산의 증감 변화 사항을 이렇게 기재하는 거. 이걸 부기라고 하는데, 이 부기는 그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 단식부기, 복식부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자, 여러분들 우리 소득세법 공부를 할 때 복식부기 의무자 있었잖아요. 그때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있었잖아.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 기장을 하지 않으면 미기장 가산세 뭐 이런 것도 내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복식부기 이렇게 들어봤죠. 그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식부기예요. 자, 그럼 단식부기는 뭐고 복식부기는 뭐냐? 그러니까 단식부기는 어떤 거래의 일면만 기록한 게 단식부기예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기록하는 거죠. 거기 밑에 예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한번 보세요. 조그마한 박스 안에 예 현금 10만 원으로 기계 장치를 구입한 경우에 단식부기는 그냥 기계 구입 10만 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가계부 적는 거 있죠? 그게 그냥 단식부기야. 기계 구입 10만 원 뭐 이렇게 적는 거. 그러니까 거래의 일면만을 기록하는 건데, 이 복식부기는 뭐냐면 거래의 양면. 그러니까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함께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자본, 부채, 수익 및 비용 등 증감 과정과 이런 것들의 증감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 과목이라고 있어요. 계정 과목은 이제 각 명칭이 있어요. 고유한 명칭. 자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데 각 계정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 계정 과목을 통해서 차변과 대변,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해서 이중으로 기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거래의 양면을 기록하는 거다. 그 한번 아까 그 박스 안에 이해를 다시 한번 보죠. 현금 10만 원으로 기계 장치를 구입한 경우에 단식부기는 그냥 기계 구입 10만 원 이렇게 기록하는 거고요. 복식부기는 어떻게 기록을 하냐 하면 내가 거기에 이제 기계 구입 현금집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계정 과목을 기재하지 않고요. 기계 장치. 그러니까 차변에 지금 여기 차변하고 대변이 있어요. 차변에 기계 장치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기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4쪽에 가면 거래 판료소에 대해서 배워요. 거래 판료소. 그 거래 판료소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요. 거래 요소들 8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기재하게 되는데 그중에 자산의 경우에는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기재를 하고요.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 기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차변에 기계장치 10만 원 이 얘기 돼 있는 건 뭐 자산이 증가된 부분은 차변에 기재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계장치 10만 원 하면 기계장치 10만 원을 들여왔구나. 그러니까 자산이 뭐야? 유용 자산이 늘어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차변에 기계장치 10만 원 하면 유용 자산이 드러났구나. 내가 유용 자산이 늘어났구나.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 대변에 현금 10만 원 하면 이거 자산 감소죠. 현금도 자산이죠. 현금 자산이에요. 기계장치, 공장 시설, 현금 이런 거 다 자산이죠. 상품 이런 거. 근데 대변은 자산이 감소하는 걸 대변에 적어요. 그러니까 현금 10만 원 하면 현금 10만 원이 감소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차변과 대변을 합쳐서 이해하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기계장치가 지금 늘어났어요. 그런데 현금 10만 원이 감소했어요. 이게 뭐야? 현금 10만 원을 지출을 하고 기계장치를 구입했다. 이런 표시예요. 이렇게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기재하게 되면 거래의 원인과 결과가 같이 나타나죠. 그죠? 거래의 원인과 결과가 이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이중적으로 기재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기계장치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 하면 현금 10만 원을 지출을 하고 그러니까 현금 10만 원이 빠져나갔죠. 그 다음에 기계장치 1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구입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요 예에서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변에 현금 10만 원이 있고 대변에 기계장치 10만 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차변은 자산이 뭐예요?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차변에 기재한다 그랬죠. 그런데 차변에 현금 10만 원이 있다는 얘기는 현금 1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잖아. 근데 대변에 기계장치 10만 원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변은 자산 감소잖아. 그러니까 뭐야? 기계장치가 나갔다는 거지. 이건 뭐야? 기계장치를 팔고 1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차변에 기재하느냐 대변에 기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게 복식부기야. 복식부기. 복식부기가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어떤 이 복식부기 기장하는 양식이 있어요. 원칙이 있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야? 알아듣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게 단식부기보다 훨씬 편한 거예요. 응? 단식부기보다 훨씬 편해.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차변에 기계장치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 하면 뭐야? 기계장치 1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지출했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차변에 현금 10만 원, 대변에 기계장치 10만 원 하면 내가 현금 10만 원을 받고 기계장치를 팔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처분했다. 이게 바로 복식부기란 말이죠. 그래서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을 전제로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작성이 돼요. 대차 평균의 원리. 그러니까 복식부기의 작성 원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거래의 이중성, 대차 평균의 원리. 이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도 우리 이제 4쪽에 거래의 8요소 부분 살펴볼 때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거래의 이중성, 양명성이라고 하는데 거래의 일면만 기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이중적으로 기재하죠. 차변과 대변에. 그죠? 이게 거래의 이중성이고요. 대차 평균의 원리는 뭐냐 하면 이렇게 거래마다 차변과 대변에 나누어서 기재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응?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죠. 거래마다 차변과 대변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기계장치 10만 원, 현금 10만 원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차변과 대변에 기재된 금액은 합계가 일치한다는 거죠. 이게 대차 평균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뭔가 장부 기입이 잘못된 거죠, 지금. 뭔가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식부기는 자기 통제 기능, 자동 검증 기능을 수행한다. 이거 복식부기가 맨 처음에 기입 방식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까다로워서 그렇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숙지가 되면 굉장히 아주 편리한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회계 한번 보죠. 자, 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경제적 실체에 관한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해서 이제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회계라고 해요. 그래서 회계는 어떤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자, 부기는 기록을 통해서 이제 회계 정보를 이제 생산을 하고요. 회계는 부기를 포함한 좀 더 넓은 의미의 것이에요. 부기를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회계 정보 이용자는 누가 있겠어요? 회사 내 구성원들도 자기 회사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이사, 이사, 그 다음에 뭐 회사 내부 구성원들도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주주도 관심이 많죠. 자기 지금 회사가 지금 경영 성과를 얼마나 냈고 재무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회사 채권자도 마찬가지죠. 회사 채권자. 그 다음에 또 뭐 지금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계정보 이용자들인데 이런 회계정보 이용자에 대해서 어떤 그 정보를 경제적 실체에 관한 정보, 회사의 재무 상태라든지 회사의 경영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게 회계예요. 이게 회계. 그래서 회계 정보는 거기 보면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재무 상태는 이제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를 갖다 제공을 해주죠. 그러니까 회사의 자산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부채가 어떻게 되고 자본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 이게 이제 재무 상태고요. 경영 성과는 이제 회사가 어떤 기업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얼마나 창출했고 또 비용을 얼마나 부담했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단기 손익이 얼마가 되고 응? 이게 이제 경영 성과죠. 이런 이제 경영 성과도 유용한 회계 정보가 되죠. 그래서 먼저 이런 이제 재무 상태, 경영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죠. 재무 상태를 나타낸 재무제표가 뭐죠? 그게 재무 상태표죠. 그 다음에 경영 성과를 나타낸 재무제표는 뭐예요? 그게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재무 상태를 나타낸 보고서가 바로 재무 상태표, 경영 성과를 나타낸 보고서가 바로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죠. 자, 재무 상태 한번 보자. 재무 상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으며 어느 곳에 투자하여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이제 정보인데요. 재무 상태 정보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이 된다. 그럼 이 자산이 뭐냐? 자산은 자금이 투자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 뭐 회사의 비품, 뭐 아까 말한 기계 장치, 뭐 공장, 시설, 그다음에 무슨 뭐 상품, 뭐 이런 것들 또 현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금이 투자된 상태를 자산이라고 하고요. 자본은 뭐예요? 자기 자금이 자본이죠. 부채는 타인 자금이죠. 내가 지금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산은 뭐예요? 내 돈으로 자산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내가 돈이 모자라면 다른 사람 돈으로 자산을 조성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논리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산은 이꼬르 자본 플러스 부채가 되는 거예요. 자본 플러스 부채가 된다. 그래서 자산은 자금이 투자된 상태, 자본과 부채는 자금의 조달 방법을 말하는데 자본은 자기 자금, 부채는 타인 자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은 이꼬르 자본 플러스 부채가 된다. 자, 그럼 자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 비품 등과 같은 재화나 채권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럼 자산과 관련된 개정 과목을 한번 보면요. 상품 알죠? 팔려고 만든 물품, 상품. 그 다음에 이쪽 한번 보세요. 기계장치. 물건을 생산하려면 뭐 기계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자산이죠. 현금, 이것도 자산이죠. 토지, 건물, 자산이죠. 영업활동을 위한 토지, 건물은 이제 유형 자산이고요.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판매 목적인 토지, 건물은 어떻게 되죠? 상품이죠. 뭐 자산은 마찬가지지만 자산 중에 상품에 해당이 되겠죠. 부동산 매매업에 있어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은 당연히 자산이지만 자산 중에 상품에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다음에 차량을 한번 보죠. 영업활동을 위한 차량. 이거 당연히 자산이죠. 이걸 차량 운반구라 그래.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업의 경우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이건 상품이죠. 상품. 그 다음에 채권을 한번 보죠. 채권도 자산이죠. 어떤 권리를 갖는 거. 이거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어요. 상품을 판매했는데 외상으로 판매했어. 그러면 내가 매출금 채권을 갖죠. 외상 매출금 채권. 이때 이 외상 매출금 이거 자산이에요. 내가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갖는 거 이게 자산이야. 그 다음에 상품을 판매하고 약속어음을 수령했어요. 이때 이걸 갖다 받을어음이라고 표기를 해요. 받을어음. 기업 회계상 용어예요. 지금 요걸 받을어음이라고 표기를 해. 그래서 외상 매출금 플러스 받을어음을 매출채권이라고 그래. 매출채권. 그럼 상품 이외의 것, 예를 들어 건물이라든지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비품 등을 외상으로 판매했다든지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미수금이라 그래. 아직 받지 못한 돈이다. 미수, 아직 받지 못했다. 아직 미자, 받을 숫자, 돈 금자죠. 그러니까 아직 받지 못한 돈, 미수금. 미수금은 뭐야? 내가 돈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갖죠.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란 말이야. 자산. 그래서 외상 매출금, 받을어음, 그 다음에 미수금 이건 자산이다. 다음에 선급금과 선수금 한번 보죠. 미리 지급한 돈 이게 선급금이죠. 계약금 같은 거 미리 지급하잖아. 아직 이행기일 한참 남았는데 미리 지급하잖아. 선급금. 그 다음에 선급비용 비용인데 미리 지급한 비용이에요. 선급비용 미리 지급한 비용. 예를 들어 보험료를 선납했어. 또는 뭐
차임을 선납했어. 이런 경우가 이제 선급 비용에 해당되죠. 선급 비용. 자, 이게 내가 돈을 상대방한테 주면요, 나는 뭐를 갖죠? 권리를 갖는 거야. 돈 준 사람은 권리를 갖는 거야. 내가 돈을 상대방한테 줬다. 그럼 상대방은 내 말에 따라야 돼. 선급금, 선급 비용, 이런 것들은 권리단 말이에요. 이게 자산에 해당이 돼요. 근데 내가 미리 받은 돈, 선수금은 앞선자, 받을 숫자, 동금자. 그러니까 미리 받은 돈이다. 내가 미리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의무를 져요. 이제 돈을 받으면 이제 꼼짝 못해. 의무 지는 거야. 그 다음에 선수 수익. 수익인데 미리 땡겨 받았어. 미리 땡겨 받았어. 그럼 뭐야? 나는 그 일을 해야 할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무야. 의무는 뭐야? 이건 부채야, 부채. 의무니까 부채. 그러니까 권리는 자산이지만 의무는 부채예요. 그래서 선급금, 선급비용은 자산이에요. 그런데 선수금, 선수 수익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돈을 받으면 의무를 져요. 그래서 이건 뭐야? 이건 부채다. 이건 부채. 다음에 부채 한번 보죠. 부채는 기업이 장래 현금 등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빚이 이제 부채인데, 자, 부채 계정 과목 한번 보죠. 자, 채무증에 보면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경우, 내가 상품을 샀는데 외상으로 샀어. 자, 그럼 외상 매입금, 내가 언젠가 이 돈을 갚아야 되잖아. 외상 매입금, 부채죠. 그 상품을 매입하고 내가 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약속보험을 끊어줬어. 언젠가는 원금 지급해줘야 돼. 만기 도래하면 원금 지급해야 돼. 만기 도래하면 원금 지급해줘야 돼. 이걸 지급어음이라고 그래. 지급어음.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쳐서 매입 채무라고. 이건 부채예요. 아까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하고는 대응되는 거야.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매출 채권은 이건 뭐예요? 이건 자산이고,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매입 채무 이건 부채예요. 부채. 상품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매입하거나 또는 약속금을 발행한 경우, 이거 아직 지급하지 못했잖아. 돈을 내가 물건을 사면서 돈을 지급해주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외상으로 써. 이건 뭐야? 미지급금, 미지급금. 요건 상품 이외의 것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품이 거래 대상으로 했으면 그때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이런 용어를 쓰고요. 상품 이외의 거, 건물이라든지 기계장치 이런 비품 등을 외상으로 샀어요. 또는 돈이 현금이 없어서 약속금으로 끊어졌어요. 이런 걸 미지급금이라고 해. 이런 걸 미지급금. 자, 대여금 돈을 빌려줬어. 그럼 내가 권리를 갖잖아. 나중에 돈 달라고. 그러니까 이건 자산이야. 차입금, 내가 돈을 빌렸어. 이건 언젠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어. 이건 부채. 그 다음에 미수수익, 아직 받지 못해서 내가 지금 수익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어. 이건 자산이지. 내가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으니까. 미지급비용, 내가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출을 못해서 돈이 없어서. 이 미지급비용, 이건 부채야.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딱 얘기하면 아이고 뭐 이런 걸 갖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 들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린 뭐 여기 회계 시간이 아니라서 잘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지만 나중에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막 헷갈려요. 막 헷갈려. 이거 이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 이게 이제 숙달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맨 처음에는 이게 부채인지 자산인지 막 헷갈려요. 그리고 계정 과목 명칭 자체도 기억도 안 나고 그래. 자, 그럼 자본을 한번 보자.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죠.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에요. 그러면 자산은 어떻게 돼요? 자산 이꼬르 부채 플러스 자본. 아까 여기 이제 이게 재무제표 등식이라고, 재무상태 이게 등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하는데,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작성이 돼.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자산 이꼬르 부채 자본. 이렇게 보시면 자산은요, 이 차변 쪽에 자산이 기입이 되고, 지금 여기 나왔네. 재무상태표 나왔네. 재무상태표 보시면 차변에 지금 자산이 있잖아. 대변에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자산 이꼬르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 그래서 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와 자본이 기입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자산이 증가될 때는 차변에, 자산 증가는 차변 요소야. 차변에 기입이 되고, 대변에 기입된 부채 자본의 경우 부채가 증가했다든지 자본이 증가했다든지 대변에 기입이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한 건 자산을 기준으로 한 거야. 자산의 경우에는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입을 하고요. 자산 감소는 대변에 기입을 해요.
그런데 이제 대변에 있는 부채와 자본은 이제 대변에 기입하는데 부채와 자본의 경우에는 부채가 증가했거나 자본이 증가한 경우 대변에 기입하고요. 부채 감소, 자본 감소의 경우에는 차변에 기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거래 8요소에서 이거 다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때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등식이라 그래서 자산 이꼬르 부채 플러스 자본 해버리면 이걸 뭐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산 이꼬르 부채 플러스 자본. 자산은 차변 요소, 부채와 자본은 대변 요소. 그래서 증가하는 거, 증가하는 거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산 증가 차변, 자산 감소 대변, 부채 증가, 자본 증가 대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차변. 이렇게 암기하면 돼. 이렇게 암기하면 돼. 암기하세요. 자, 재무상태표는 아까 자본에는 이제 자본 계정으로 자본금이 있고요.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회계상 이제 단기 순이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단기 순이익 또는 뭐 손실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단기 순손익이라 그래. 이익하고 손실을 합쳐서 이게 나중에 이제 이익잉여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익잉여금으로.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은 이제 자산 계정이에요. 자산 계정.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 이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는 손익계산서.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이런 보고서가 바로 재무 상태표예요. 근데 이 재무 상태표는 일정한 시점이에요. 재무 상태표는 일정한 시점이야. 그래서 스탁 개념이라고 그러죠. 일정한 시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가 재무상태표야. 재무상태표를 예전에는 대차대조표라고 했어. 대차대조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 특정 시점. 그래서 거기 재무상태표 보면은 한남사 회사 이름이 한남 회사야. 근데 이게 어디야? 2019년 12월 30일 특정 시점, 기말 시점의 재무상태표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이제 경영 성과를 한번 보죠. 경영 성과.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재무 상태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자산, 부채, 그다음에 자본의 그 상태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영 성과. 경영 성과는 이제 기업이 이제 활동을 하잖아. 경영 활동, 구매 활동, 생산 활동, 판매 활동 뭐 이런 이제 어떤 일반 관리 활동 같은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얻을 거 아니에요. 기업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또 비용을 부담하겠죠. 자,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수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이제 경영 성과가 산출되죠. 그래서 이제 경영 성과는 이제 수익과 기업이 경영 활동을 통해 얻는 수익과 비용을 부담하는 비용.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단기 순손익이 산출이 되죠. 이제 이런 걸 이제 경영 성과라 그래. 경영 성과. 자, 수익을 한번 보죠. 수익은 기업이 일정한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거야. 그래서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것. 이렇게 되면 어떻게 자산이 유입이 되죠? 뭐 현금이 들어온다든지 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감소되고 그럼 이 수익이 났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자본이 증가하는 거야. 궁극적으로는 자본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이자 수익, 임대료 수입이 있었다. 내가 지금 임대료를 받았어요. 내가 건물주야. 내 임대료 받았어. 그 다음에 내가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어. 이거 수익이죠. 수익. 이렇게 수익이 있게 되면 어떻게 현금이 증가하죠. 현금 뭐야? 자산이잖아. 자산이 증가하고 이렇게 자산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그 자본은 뭐라고?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잖아. 그 자산이 커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부채가 증가한다. 그럼 수익 계정 과목으로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에 해당이 되죠. 매출액, 그렇죠? 그다음에 이자 수익, 현금 배당 받은 거, 그다음에 임대료, 수수료 수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 계정 과목이 되고요. 비용을 한번 보시죠. 비용.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된 또는 소비된 경제적 가치를 우리가 비용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돈이 빠져나가겠죠. 현금을 기준으로 보면 돈이 빠져나가니까 자산이 감소되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자본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자본이. 그래서 거기 보면 급여, 비용 이제 인건비 같은 거 이런 거 지출했다 그러면 현금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자산 감소가 초래된다. 비용 계정 과목을 한번 보면 매출 원가, 그다음에 급여, 임차료, 감가상각비, 광고 선전비, 수수료 비용, 이자 비용, 내가 차입금에 대해서 이제 지급한 이자가 이제 이자 비용이죠. 내가 돈을 빌려주고 대여금 돈을 빌려주고 받은 거 이건 이자 수익, 이건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자, 이 손익계산서 한번 보시죠.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고 당기 순손익을 계산해서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예요. 근데 손익계산서는 뭐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지난 1년 동안, 지난 회계연도 동안에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얼마나 올렸고 비용을 얼마나 부담했는지, 그래서 당기 순손익이 얼마인지 이걸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예요. 아까 재무상태표는 벌써 특정 시점에 그 자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어떤 이 자본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재무제표라고 그랬죠. 근데 손익계산서는 뭐 요거는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19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기업이 이제 경영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또 비용을 부담했을 거 아니에요. 수익과 비용을 부담하면 당기 순손익이 나오죠. 요게 손익계산서야. 그러니까 요거는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손익계산서는 일종의 플로우 개념이라 그래. 유량 개념. 이거는 움직이는 거야. 동적인 개념이야. 동적인 개념. 일정 기간 동안 경영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얼마나 부담했는지 계산해서 당기 순손익을 산출을 하죠. 그럼 이렇게 생긴 당기 순손익은 어디로 가? 이게 재무상태표로 가. 재무상태표 어디로 가냐면 그 맨 밑에 한번 보시죠. 손익계산서 3쪽 맨 밑에 보면 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손익은 어디로 가요?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가. 자본으로. 그 자본의 계정 과목 중에, 자본 계정 과목 중에는 이익잉여금으로 가지. 이익잉여금.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생겼다. 그럼 이익잉여금으로 가고, 당기 순손실을 봤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이익잉여금, 결손금으로 가는 거죠. 결손금. 그러니까 이 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손익은 어디로 가?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하냐 하면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일종의 파이프 도관이야. 그 파이프 도관에 지금 막 물이 흘러가. 그 다음에 이 재무상태표는 뭐야? 일종의 저수지야. 저수지. 물을 담는 저수지. 그래서 이 도관, 손익계산서의 이 도관을 통해서 수익과 비용이 산출되고 당기 순손익이 나오면 이게 어떻게 돼? 저수지. 그 일정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 상태표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익계산서와 재무 상태표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이 손익계산서 등식을 한번 보자. 아까 그 재무 상태표 등식은 뭐라 그래서 자산 이꼬르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 그랬지. 자본 플러스 부채. 근데 손익계산서 등식은 뭐냐 하면 수익 빼기 비용은 당기 순손익이야. 당기 순손익. 당기 순손익 어떻게 계산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당기 순손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당기 순손익이. 근데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다는 얘기, 수익이 더 크다는 거지. 자, 이런 경우에는 비용 플러스 당기 순이익이 뭐예요? 수익이 되죠. 비용 플러스 당기 순이익이 수익이 되잖아. 아까 그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당기 순손익이라며. 그런데 이때 수익이 더 크다. 그럴 경우에는 비용 플러스 당기 순이익하면 수익이 되잖아. 그래서 비용과 당기 순이익은 손익계산서 어디 차변에 기재가 돼. 그 밑에는 어째 차변에. 이쪽이 차변이야. 차변에 기재가 되고, 그 다음에 참 이 화면이 반대로 나오는구나. 화면이 반대로 나와. 자, 하여튼 이 비용 플러스 당기 순이익은 어디? 비용과 수익을 우리가 비용은 차변에 기재를 해요. 수익은 대변에 기재를 해. 수익은 대변에. 그런데 이때 당기 순이익은 어디로 가?
차변으로 가, 차변으로. 어?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려고 이거 한 거야. 그 다음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용 기꼬로 수익 플러스 당기 순손실이겠죠. 그럼 이때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인데 당기 순손실은 어디에 기재? 대변에 기재한다. 이게 대변에 기재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판료서 한번 보죠. 내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건 이 거래 판료서 설명한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 살펴본 건 이 거래 판료서 이해하려고 살펴본 거야, 이거. 이게 복식부기의 가장 기본이거든. 핵심적인 내용이야.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여태까지 이 앞에서 배운 거예요. 한번 봅시다. 거래 판료서. 회계상 거래는 자산의 증감, 증가, 감소, 부채의 증감, 자본의 증감,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이라는 8가지로 구성되는데 이를 거래 판료서라고 해요. 거래 판료서. 자, 그럼 거기 보면 재무상태표 등식 아까 설명했었죠. 자산 이꼬르 부채 플러스 자본, 손익계산서 등식 한번 보자고. 이제 순이익을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순이익을 내는 경우가 손실 나오면 이제 회사 망하잖아. 이익을 냈다 보고 비용 플러스 당기 순이익은 수익.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요 앞부분은 차변, 뒷부분은 대변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하면 차변 요소, 대변 요소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지. 자산은 차변 요소, 이꼬르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했잖아. 부채와 자본은 대변 요소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비용은 차변 요소, 그 다음에 수익은 대변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데 감소되는 경우에는 반대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 요소, 자산 감소는 대변 요소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부채 증가, 자본 증가는 대변 요소인데 부채 감소, 자본 감소는 차변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세요. 자, 요건 또 아까 내가 복식북의 작성 원리 2가지